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작가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미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미래에는 내가 자기가 뭐 예술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이집이다 그러면은 어린이집도 뭔가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술적인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대중이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과 저는 이제 이게 제 그림들인데요.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요. 인공지능하고 이제 인간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요 T자형 인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수평적인, 그러니까 자기 학문에만, 자기 전공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다 좀 두루 아는, 그리고서 자기 전공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래서 수평적인 어떤 박람박식과 깊이, 수직적인 깊이, 이게 T자형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해봤죠. 그랬는데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차이에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 뭐냐면 수평적 지식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1초에 현재 인공지능의 성능으로 아마 똑딱 1초에 약 1000만 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똑딱.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카톡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논문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순간 인공지능이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초에 1000만 권 이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한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을 한 인간이 읽으려면 약 3000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실시간으로 지구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의 수평적 지식 획득의 강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근데 인공지능이 수평적 지식 획득의 강자라는 점이, 여러분, 우물을요, 넓게 파다 보면 깊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워낙에 넓게 잘 파다 보니까 얘네들이 깊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뭐까지 할 수 있냐면은, 자, 첫째, 인간의 두뇌를 스캔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간의 두뇌를 스캔해서요 교도소에서 실험한 건데, 그 범죄자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확률을 약 85%까지 알아맞힙니다. 아, 이 사람은 교도소 나가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두뇌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예측,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인공지능이 지금 잘하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또 인공지능 한번 배우면 안 잊어먹고 그런 점들, 이런 점이 사실 유아교육하고 깊이 관련이 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기계를 공부해왔다는 거죠.
인간이 컴퓨터를 공부해왔고 인간이 자동차 면허 따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뭐냐? 기계가 인간을 공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계가. 기계가 더 인간을 더 잘 아는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떤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진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인공지능 그 왓슨, IBM의 왓슨이 지시한 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든가 먼 미래가 올수록 책임이 따르는 자리,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부의 분량이 많아지는 그런 자리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한 인공지능 회사가 인공지능 국회의원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출마를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중국에서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국회의원, 인공지능 의사 나온단 말이죠. 인공지능 판사 이미 활동하고 있죠. 인공지능 판사. 실제로 인간 판사보다 훨씬 많은 어떤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못하죠. 판사는. 판결의 자격은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보다 훨씬 많은 중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인공지능 교사, 즉 인공지능 보육교사, 인공지능 교사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있을까요? 그 아이의 적성과 나이에 맞게 정확하게 눈높이 교육을 그 개성에 맞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교사는 금방 나와요. 아마 1년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인공지능이 없죠. 자, 아무튼 이런 시대고 그러면은 자, 그럼 인공지능이 수평적인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성능을 갖게 된 시대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남는 방법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깊이에 몰입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많은 공교육 현장에 교사분들한테 다니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교사가 교육을 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깊이에 대한 것이 빠진 채로 출발한 게 공교육의 기원이에요. 공교육의 기원은 대규모 공장이 많아지면서 인부들하고 그때는 이랬대요. 사장의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부들이 많아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무역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주고받아야 되고 또 해외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어 교육도 필요하고 수학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공교육의 출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어설픈 인공지능이나 어설픈 로봇을 만드는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굉장한 인공지능과 굉장한 로봇이 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 전체가 아예 그 출발의 기원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도 바로 그 공교육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여전히 수평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제가
3살이고 어떤 어린이집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그 수평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또 직접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평적인 커리큘럼과 수직적인 그 깊이의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어린이집이다 라고 쳤을 때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의 그 어린이집 유치원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그 수직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거기는 일단 3살부터 뭐 6살짜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뭘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놀이방이 있어요. 여기는 차릉 놀이방, 장난감 놀이방, 모래 놀이방, 뭐 소꿉 놀이방, 인형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대학교 같아. 유치원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대학교처럼 돼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가요. 오늘은 인형하고 놀 거야. 그럼 인형하고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싫으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가 뭐만 하느냐, 애들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위험해지지 않는지만 관찰만 해요. 지들이 알아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놀이 방법을 찾고 자기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깊이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소꿉놀이예요. 소꿉놀이 오랫동안 하는 애들 많거든요. 저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바로 그 수직적인 깊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면은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아주 오랫동안. 즉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소꿉놀이가 대안이라고 저는 보는 거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이집 방식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한 200~300평 돼요. 방이 그래야지 한 20개의 놀이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개의 놀이방 중에 그 아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은 땅이 인구가 많은 건가 땅이 좁은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넓은 어린이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택 과목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어린이집은 그 놀이의 재료를 아이가 직접 선택을 해서 자기들끼리 소꿉놀이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수직적 깊이가 깊은 인간형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린이집을 창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취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한 다음에 새롭게 창업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사물의 기원과 우리 그 인간 두뇌와 세포의 기원을 알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이들이 그림이 발달하는 이 순서하고 생명체가 발달하는 순서가 굉장히 같다라는 걸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발달했던 순서대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그 순서대로. 즉 이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정신적인 발생 반복서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현하면서 자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시죠? 발생 반복설이라고.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전략은 책을 많이 보자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거의 30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15,000권 정도를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그 교양서적이.
여러분 교양서적을 10,000권을 읽으려면 최소한 10년 동안 군대식으로 읽어야지 가능해요. 10년 동안. 내가 군 생활한다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봐야지 10년 동안 10,00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권 읽어가지고는 10년 동안 10,000권을 읽기 힘들어요. 하루에 2~3권씩 읽어야 돼요. 10,000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약한 숫자가 아니죠.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30년 후에 세계적인 작가를 꿈꾸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독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책이 10,000권이 넘어가니까요. 그냥 원고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 한 권 쓰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쓰는 거예요. 보통 칼럼 한 편 쓰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건 뭐냐면요. 그 학자의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 학자가 그 논문을 발표한 뭐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생각이 안 날 때 제가 검색을 해봐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읽었던 책 속에서 키워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고 구체적인 것만 검색해서 딱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원고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인지과학자들이 제가 깊이에 대해서 인간의 깊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쓴 책들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뇌과학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찾아낸 게 이 내용인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이 우주는 11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 4차원까지거든요. 3차원이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5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알렸던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만난 게 바로 5차원의 세계를 만납니다. 그 주인공이. 쿠퍼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차원까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왔어요, 인간이. 그 영화가 나오면서. 근데 6차원부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차원 속에 차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뇌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의사, 굉장히 많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세포의 현상, 특히 인간의 뉴런 세포가 바로 그 11차원에 전체 걸쳐져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자적인 현상이 아주 카오스적이고 모든 가능성을 품은 양자적인 현상이 우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뇌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고 그렇다면은 물질과 정보의 근본적인 양자적인 현상이 우리 두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상상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거의 모든 가능성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깊이 깨닫고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무수한 차원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재발굴단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현재 인공지능은 1초에 1000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아직 양자 컴퓨터의 단계에 가지 않았어요. 양자 컴퓨터의 단계에 가려면 약 0과 1, 2개가 아니라 8개 정도, 8개 정도의 큐빗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진짜 양자 컴퓨터의 단계인데 인간은 이미 자기 두뇌 속에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수평적인 구체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절대 상대가 불가능하지만 깊이 있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뭔가 직관적인 창의성이나 결과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교육에서부터 특정 시간을 제한하는 커리큘럼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아이가 5분마다 한 번씩 놀이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면 5시간 동안 뭐 하나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집중 시간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습니다. 집중 시간이 긴 애는 약간 자폐형 두뇌예요. 집중 시간이 짧은 애는 ADHD형 두뇌예요. 그러나 이 ADHD형 두뇌하고 자폐형 두뇌는 서로 협업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평균적인 두뇌가 있죠. 평균적인 두뇌는 보통 나중에 기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인사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맡게 돼요. ADHD형 두뇌는 돈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감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즉 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폐형 두뇌는 현미경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들의 사촌이나 형제 중에서 반드시 자폐형 환자가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가 있어요. 이게 노벨상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들이 두뇌를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뉴런 세포가 많아요. 보통 인간보다. 무슨 얘기냐면 영리하게 태어났지만 소통이 불가능해요. 뉴런 세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뉴런 세포 그 자체의 그 하나하나마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하는 데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리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자폐한데 굉장히 천재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걔가 전체 두뇌가 연결된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발달해버린 거예요. 뉴런 세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에 굉장한 능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돼요. 모차르트의 환생이라고 알려진 영재발굴단의 이 아이가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그 좋은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정확히 얘는 그것을 느낌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얘가 자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내가 잡아서 쓰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의하다가 새로운 두뇌 안에서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제 두뇌 안에서 양자 컴퓨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PD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지금 좀 작곡을 해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만 열려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을 때만 열려요. 제가 논산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학교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는 주제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교사가 학교가 재미있으려면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이해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월급은 왜 받냐는 거예요. 월급은. 그 월급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월급의 의미가. 물론 제가 그 현장에서 월급 다 토해내라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게 어린이집이고 그게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맞게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처럼 인간의 미래의 가능성은 자기가 찾는 재미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만 유일한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상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직적인 재미있게 몰입하는 수직적인 깊이에서만 인간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 그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를 살짝 바꿔서 인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는데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인터테인먼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교사들한테는 무조건 당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첫 번째 기본이다. 그걸 못하면 월급을 토해내고 문을 닫아라 이거야. 그 학교하고 그 집에 문을 닫아라. 애가 재밌어 하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을 우리 애를 안 보내 그만두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어 물어보니까 재미없대요. 전 재미없다 그러면 그만두게 합니다. 자, 이적 엄마가 애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가끔 강의했는데 자, 한국 엄마는 오늘 뭐 배웠니? 유태인 엄마는 오늘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유태인 엄마가 약간 한수 위인데 이적 엄마가 더 놀라워요. 오늘은 뭐가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세뇌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그 이적 엄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너무 어리니까 뭐가 재밌었어? 이건 조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뭐가 재밌었어? 이건 좀 수준이 높아요. 그냥 근데 너무 어리니까 오늘 이모 집에서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응, 알았어. 안 보낼게. 응, 안 보냅니다. 저는 이 운동을 확산시킬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재미없는 기관은 절대 보내지 마라. 왜? 절대 인공지능 상대할 수 없거니와 미래 사회 경쟁력이 아예 없다. 그래서 재미없는 곳에서 단 1분이라도 노출시키지 마라. 저는 이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은 잠재력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갈 때 매일매일 아침에 소풍 가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나 오늘 소풍 간다.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계가 전체 학생들이 매일매일 소풍 가는 느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학교를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 소풍 가는 느낌으로 거기를 가게 해줄까라고 이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교 학점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한국에서 유일한 한 가지 제가 이걸 좀 자신있게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다녔고요. 자유학기제의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분하고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인데 한국은 전체 사회가 선시티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나이를 불문하고 선시티는 은퇴자들의 도시인데 전부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즐기고자 하는 거, 흥미 있는 것을 특별하게 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하고 그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의 그 선시티에는 동아리가 약 100개 정도가 있는데 1인당 가입된 동아리 숫자가 평균 1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커리큘럼이 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수평적인 거란 말이에요. 수평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수직적인 선택은 뭐냐? 수직적인 커리큘럼 선택은 뭐냐? 내가 지금 그 공간에서 1순위로 하고 싶은 거, 2순위로 하고 싶은 거, 3순위로 하고 싶은 거, 4순위로 하고 싶은 거. 그게 수직적으로 나열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그 방식이 수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더 재미있고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집부터 수직적인 그 동아리. 그래서 소꿉놀이 동아리가 A 소꿉놀이, B 소꿉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아리형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부분하고 그래서 뭐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교사. 그러니까 보육교사하고 좀 다른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좀 다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약간 감각 체험을 더 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재료를 더 습득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게 10살까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래 사회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놀자리는 많아진다라는 유엔 미래 보고서의 예측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교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들도 동아리를 만들고 교사들도 동아리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 교사 동아리, 그다음에 여러분 학회나 포럼이 뭔지 아세요? 그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나 포럼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죠. 그게 동아리입니다. 공부하는 동아리고 토론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선시티 모델로 가면은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한 비전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제가 통찰을 얻어냈거든요. 계속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할까를 강의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래 사회는 생체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게 제가 삼성 바이오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5G 이런 시설들을 지금 팔고 있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뭐 LED 등이라고 쳐요. 전파사에서 LED 등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LED 등은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체 아파트 단지에 LED 등을 다 깔아줬어요. 그 다음엔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인구는 줄어드는데 LED 등을 누가 계속 설치하냐고요. 성능이 좋아지고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나고 특별하게 인공지능 로봇은 자가 치유가 가능한데 고장 나면 지가 자기를 고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2차 경제권이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건강하고 미모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50년 동안 그 헬스케어 쪽에서 자본이 머물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자 돈도 필요 없고 내가 몸도 건강해요. 자 그럼 인간은 뭘 하죠? 놀아야 돼요. 그때부터. 근데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즐거움을 원한단 말이죠. 놀아야 되는데 즐겁게 놀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딱 놀려고 보니까 이게 스펙타클이 좀 약해. 그래서 VR 기기를 딱 쓰고 가상현실로 딱 들어갔더니 야 자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막 날고 있는 거죠.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풍경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가상현실 콘텐츠 스토리 게임 산업으로